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회담 장소로 알려진 극동연방대학에는 인공기가 걸리는 등 블라디보스토크는 회담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적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자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내 경제 부담은 물론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랑에서 6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건물이 흔들려 놀란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수도권의 대기질은 종일 나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할 예정인데 당내 이견이 표출된 바른미래당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합의한 겁니다. 사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사와 검사, 경찰은 경무관 이상급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은 기소 범위에서 빼는 대신 법원에 직접 재정 신청을 요청하는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쪽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 신청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새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사당은 오늘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받는 한편 이번 합의에서 빠진 자유한국당과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어제 러시아에 도착해서 김창선 부장 등 선발대로부터 현지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은 모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임박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아침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는 북한 인공기가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도로 정비 작업이 한창이고 공항 안에 수색 견까지 돌아다니는 등 경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지난 초부터 현지에 머물며 시설을 점검 중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주요 동선을 둘러보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어제 오전 현지에 도착해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로에 특별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700km로 약 15시간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열차는 오늘 러시아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역대 18번째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개최는 17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선을 답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후보지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았던 쇼핑센터 등 경제 현장이 우선 꼽힙니다. 여기에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마린스키 발레단의 극장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비핵화를 직접 이끌었던 카자흐 초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핵 대신에 경제를 택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카자흐를 30년간 통치하다 지난달 사임한 나자르바예프는 1990년대엔 미국의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핵실험장과 핵탄두를 포기하는 비핵화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비핵화 의지를 극찬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택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이후 카자흐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발언은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나자르바예프도 핵을 포기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말하며 지금 지연하면 힘들어진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토카예프 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자발적인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양국은 자동차 조립 공장 설립을 포함한 양해각서 20여 건도 체결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7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 이번 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누르술탄에서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두고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그와 관련한 공식 제안을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북핵 빅딜의 중간 단계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와 중간 단계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있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선 노딜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have received the fiscal relief, the money stream, all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ll of them would have remained intact. 해리스 대사는 미일 동맹 강화 분위기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고립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고립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면 한미일 삼각 동맹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두 사람은 범행 뒤 PC방에서 오락을 즐기는 등 태연하게 지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30살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지난 19일 저녁 10시쯤 경남 창녕의 한 빌라였습니다.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는 말리긴커녕 아버지의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렸고 남자친구를 장애인이라고 무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적장애 3급으로 지난해 말 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집에 내버려둔 채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심지어 PC방에서 오락을 즐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폐륜적인 범행은 B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의 외투에서 혈흔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행인을 우산으로 때리고 손까지 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벌인 이 남성을 잡고 보니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심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길 가던 행인을 때립니다. 남성이 그대로 지나가자 맞은 행인이 뒤를 따라가 항의해봤지만 오히려 남성은 계속해서 우산으로 때립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곳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도 남성의 묻지마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버리는 와중에도 이제 우산으로 가격을 하기에 시민분 한 분이 뺏었는데도 손으로 계속 가격. 남성은 항의하는 행인의 손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조현병 환자인 38살 중국인 A씨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 입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에 대해 사건 발생 2주 전 가족들이 강제 입원시키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인득의 노모는 아들의 엄벌을 요구했는데 오늘 희생자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열립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가족들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강제 입원을 시도한 건 사건 발생 2주 전입니다. 지난 4일 안인득의 형은 경찰서에 안인득의 응급 입원을 문의했습니다.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은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가 있으면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의 대답은 입원 불가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마다 안인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탓에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이란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도 보호 입원을 문의했지만 병원도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안인득이 병원 진료를 거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행정 입원이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습니다. 지자체의 입원 요청 역시 본인 동의하에 받은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번의 강제 입원 기회가 모두 불발되면서 5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안인득의 노모는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아들을 조금도 봐주지 말고 엄벌해달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 5명의 합동 연결식은 오늘 오전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어제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황은하 씨와 박 씨를 이번 주 중에 한 자리에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3번째 경찰에 출석한 박유천 씨는 취재진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경찰은 박 씨가 마약을 사는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박 씨를 추궁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껏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올해 초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했다는 황은하 씨의 진술과 박 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이번 주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에 보낸 박 씨의 모발 등 채모에 대한 마약 성분 감정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질 조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검사 등 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는 임검, 즉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허리와 목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격주에 한 번 구치소 안에서 외부 한의사 방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세가 더 이상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수술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 검사와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으로 내려진 결론은 최종 결정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는데 심의의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 이어서 오는 25일에는 검찰 구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차 공판 출석을 위해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별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정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검찰 측 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은 재판과 관련 없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지난 지방선거 때 누명이라고 말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지사는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권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친형 강제 입원 혐의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지난 1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 지사의 재판은 오는 25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선고 시한인 오는 6월 10일 이전인 다음 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방부가 갑작스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또 초계기 위협 비행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군사 조치를 통보했다는 보도를 놓고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일본 측에 초계기가 3해리, 즉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 가동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한일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이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문제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통보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방금 그 관련 기사를 확인했지만은 우리 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통보했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월 일본 무관을 불러 또 근접 비행을 하면 추적 레이더 가동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레이더 가동 가능성을 내비친 거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매체 보도와 달리 경고 통신을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 비공개로 협의한 내용이 일본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특히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말 바꾸기식 해명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부활절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테러 희생자가 29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테러로 의심되는 추가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무슬림 과격단체를 배후로 지목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일대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활절 폭발 테러가 벌어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교회 근처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 4개 도시의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9번째입니다. 폭발은 스리랑카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해체 작업을 벌이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용의자 2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번 연쇄 폭탄 테러의 배후를 무슬림 과격단체인 NTJ로 지목했습니다. We don't see that only a small organization in this country can do all that. There is all we are now investigating about th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m. 연쇄 폭발 테러로 인한 희생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 수가 최소 290명으로 늘었고 500여 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외국인도 37명 이상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은 진앙으로부터 6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강하게 감지됐고 수천 명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고층 빌딩. 다량의 물이 폭포수처럼 왈칵 쏟아집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옥상에 설치된 수영장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입니다. 필리핀 루손섬 중부 쿠다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10분쯤입니다. 규모 6.1의 강진에 진앙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수도 마닐라까지 진동이 감지되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포랑 마을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민들의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으며 지난 2013년 10월에도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나 220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8일 같은 불의고리에 속한 대만 지진 이후 나흘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추가 지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별세와 또 아시아나 매각이 촉발한 우선주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보통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해서 인기인데 이번에는 때 아닌 경영권 이슈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진칼 우선주 주가가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늘려갈 것이란 기대감에서입니다. 이후 주가가 출렁이면서 어제 하루만 20% 이상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한진에서 시작된 우선주 열풍은 아시아나로 옮겨붙으며 매각 대상인 아시아나뿐 아니라 단순히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 우선주까지 주가가 춤을 추는 모양새입니다. 통상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 성향이 높아 인기가 많은데 심지어 우선주 주가가 너무 올라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보다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보통주의 1% 안팎에 그쳐 적은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쉽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칫 뒤늦게 우선주 투자에 나섰다가 단타족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열기가 식으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원래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원하는 가격, 매매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기대감과 소문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경영권이 안정되거나 인수포기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바로 폭락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인구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집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AI 스피커가 독거노인들의 말동무를 넘어서 원격 돌보미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72세 김미숙 씨는 AI 스피커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뭐 할까?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는 건 어때요?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좋고요.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게. 지자체가 제공하는 AI 스피커가 외로움을 달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독거노인들을 모니터링해 장시간 반응이 없거나 위험이 감지되면 담당 방문관리사에게 알리는 원격 돌보미 역할을 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는 언어를 자주 쓰면 주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48시간 이상 AI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방문관리사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합니다. 경고 알림을 띄우게 되면 저희 현장에 계시는 케어 매니저 분들이 확인을 하고 출동을 해서 방문 처리를 하면 돌봄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업무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24시간 어르신들을 방문을 하지 않고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7년 기준 고독사 한 독거노인은 무려 738명. AI 스피커가 이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터넷에서 화제인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소설가가 SNS에 혐한 발언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의 한 누리꾼이 SNS에 한글로 표기된 일본의 지하철 노선 안내 사진을 올리면서 한글만 보여서 다음 역을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 소설가 하쿠타 나오키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글을 다시 올리면서 구역질이 난다는 노골적인 표현을 쓴 건데요. 이후 혐한 찬반 의견들이 대립하며 파장이 커진 겁니다. 일본의 한 방송사 경영위원이기도 한 하쿠타는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한 소설을 출간해서 5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연쇄 폭발 테러로 8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덴마크 최대 부호의 4자녀 중에 3명이 테러로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의 최대 부호 앤더스 홀츠포블라는 패션 소매 기업인 베스트셀러를 소유했고요.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스코틀랜드 공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리랑카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내전 이후 최악의 참사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는 세계 각국의 애도와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힌 취업준비생이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경찰관에게 보답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한 남성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조각 케이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음식들의 가격은 총 4,500원. 당시 생활고로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찰관은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서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취업에 성공한 남성은 첫 월급을 타고 경찰서를 다시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훈훈한 사연에 우리 누리꾼들 두 사람을 응원하면서 격려를 보냈습니다. 오는 5월 12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동자승들의 삭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 다시 보시죠. 짧아진 머리를 매만지며 어색한 표정을 짓는 동자승, 또 졸린 듯이 하품을 하는 동자승, 이렇게 앙앙 울고 있는 동자승 모습, 보기만 해도 정말 귀엽죠? 동자승들은 부처님 오신 날의 표어인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 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미술 작품도 VR로 감상하는 시대. 이렇게 예술과 기술의 경계는 허물어지는 걸까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하나. 긴 옷을 입은 사람이 벌판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이 그림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현됩니다. 바로 VR 장비를 통해서 말이죠. 마치 내가 작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VR 기술을 통한 작품의 재해석. 새로운 미술 감상법이네요. 그런가 하면 여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더 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던 할머니. 그런데 그만 문에 손이 끼었습니다. 일본 안전요원이 열차를 멈추려 하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리는데요. 지하철을 따라 달리던 할머니는 얼마 못 가 플랫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할머니는 다행히 퇴원하셨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우산이 자주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먼저 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오후 3시경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지와 제주 남부에서는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20에서 60mm,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에서는 어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나쁨 단계를, 충남에서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이 먼지들은 차츰 씻겨 내려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를 붉고 노란 비구름이 덮으면서 제주 산지와 제주 남부에서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구름은 차차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단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5.6도, 춘천 12.3도, 강릉은 11.4도, 안동 11도, 대구는 12.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지만 내륙 곳곳에서 25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춘천도 26도 예상되고요. 청주와 대전 25도, 전주 23도, 광주는 20도, 안동 24도, 창원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또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고 나서는 차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